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뭔가를 진행할 때 흔히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의식은 뭔가 정적인 부분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동적인 관념이 흘러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라는 건데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만든 표현입니다.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대표적인 명언이기도 한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9월 5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입니다.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특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요즘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황부터 또 추석 민생 대책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효과가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0%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너도 나도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다라는 게 환상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면 진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지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 등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유튜버의 실상도 잠시 후에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턴테이블은 없어도 이건 산다고 합니다.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음악 CD가 3,300만 장 팔릴 동안에 이것은 4,1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CD보다 이게 더 많이 팔린 게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MZ세대라는 겁니다. 추억을 느끼는 중장년층보다 새로운 경험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이걸 구매한 사람 중에서 2030 세대 비율이 36%로 오히려 40대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장시간 음반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롱플레이 레코드라고 해서 롱플레이 이걸 줄여서 알파벳 2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1909님은 벌써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KBS 1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했죠. 네. 아마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뉴욕 증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아마 다다음 주에 있을 현지 시간으로 19일,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일 겁니다. 예. 금리 동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은 좀 둔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고용지표가 조금은 예상보다는 좀 기대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이 긴축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간헐적으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부양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친다라는 평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서 증시에서 중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매수 속에 이제 상승했는데요. 2,580선 회복을 했죠. 오늘 출발 상황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코스피는 2,580으로 마이너스 0.1% 정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 91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19원, 1,4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1,320원 전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죠.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즉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부터 정부가 손을 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이제 화제가 된 말이 있어요. 여당 측 인사였죠.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면서 즐긴다라고 말을 해서 아마 이제 각계 반발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월급보다도 실업급여 더 많아서 노동의욕이 꺾인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정부가 밝힌 이제 부정수급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동일 직장에서 수십 번 뭐 실업급여를 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적발됐다. 그리고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꽤 많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빠질 경우 생활안정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구직활동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고용보험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재취업률도 상당히 좀 낮아졌더라. 왜냐?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일할 때보다 받는 분보다 더 많아서 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이제 실업급여의 부정적 사례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착수한 게 앞으로는 주 1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는 이 초단기 이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그동안은 뭐 하루 2시간 일하는 근로자조차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적어도 실업급여는 4시간 근무한 걸로 쳐주자. 최저. 4시간 근무를 이제 간주해 줬는데 근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한 시간만큼 이 일할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해 보니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157만여 명, 네. 거의 160만 명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이들의 이제 업회 행태를 좀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그렇죠. 또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사실 국회 심의 없이 입법 예고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부 규정으로 이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적용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조금만 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주일에 15시간보다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계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실업급여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제 급여를 축내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면 한 1% 내외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이제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뭐 실업급여라는 표현으로 조롱하고 지탄이 거세지니까 국회 노동부가 이제 국회 심의조차 필요 없는 행정부 이제 규정을 개정해서 네. 너무 손쉽게 급여를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 한 사이트 직장갑질 119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2명이 1년 이내에 실직을 했어요. 그게 비자발적 실직입니다.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인데 이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사용자의 갑질입니다. 이게 만일 이제 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용자한테
이 정부 사업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로자한테 이게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좀 바꿔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발적 이 퇴사에 대해서만 이 근로자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이 전세주택의 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넘는다. 사실 고가 전세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허그가 집주인 대신 내준 세입자한테 되돌려준 대위 변제 금액 특히나 이제 5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64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공사가 대신 내준 금액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 넉 달이 지났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변제 금액을 뛰어넘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해야 될 금액은 3천억 원 수준. 이게 4개월 동안 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네. 한 3천억 원을 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5억 원 뭐 이상 주택의 대위 변제 비율 전체 전세 물량의 한 1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다면은 뭐 고가 전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보증 사고가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제 현행 이 전세자기 특별법상 정부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기준이 네. 보증금 5억 원 미만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제 법 제정 논의 당시에 전국적으로 전세 계약을 좀 따져봤더니 한 84% 정도가 4억 5천만 원 이하였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가 몰렸던 뭐 연립이라든가 서울 지역의 다세대 전세의 경우에는 97%가 4억 5천만 원이었다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네. 최대 이제 5억 원까지로 보증보험 한도를 이제 정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전세가 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 나게 되면 세입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전세 보증금이 그동안은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매매가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5억 원 이상의 이제 이 대위 변제 금액이 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피해는 이제 법태들이 밖에 있는 피해자들은 또 이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거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카드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대출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하면 잘 들어줍니까? 원체 카드사가 금리가 굉장히 높기로 높잖아요. 유명한데. 그러니까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은 편이고 네. 대출 금리가, 카드사나 이제 저축은행 카드사 순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높거든요. 근데 금리나 요구권은 말 그대로 이제 돈 빌린 금융회사에다 금리를 내려달라, 나 뭐 승진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 보험, 증권 다 돼요. 네. 다 되는데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금리나 요구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를 봤더니 수용 건수가 61%예요. 그리고 이 기간 금리 인하로 요구된 이자 감면 총액을 따지니 48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균 수용률 61%라는 게 지난해보다도 한 9.45%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30%가 채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보다도 한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카드론을 쓰고 있다. 이게 두 자릿수일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카드사에 한번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소득이 높아졌다, 아니면 더 큰 직장으로 이직했다, 승진을 했다, 사업이 더 커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을 해야겠죠. 금리나 요구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돌아왔습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박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면 항상 이제 설레는 마음과, 그렇죠, 또 고향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물가 걱정.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도 만만치 않죠. 네, 항상 추석 앞두고 항상 농산물 네. 이거 막 그 항상 유통 들어가서 얼마나 오르나 이거 항상 퍼센트 계산하는. 네, 이게요. 그 저는 물가를 출입처로 두고 쭉 봐왔는데 네. 원래 그래요. 8월에 여름에 장마철에 아하. 과일값 오르잖아요. 그렇죠. 복숭아 가격이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가 확 오기 전에 꽤 싸졌다가 비 오고 나면 2배가 되거든요. 오르죠. 네, 그 비 때문인 영향도 있고, 추석이 사실 제수 음식들 많이 장만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수 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딱 요맘때 추석인 이유는 햇 과일들이 햇과일.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햇 과일은 당연히 비싸죠. 제철 과일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 추석 되면 해마다 늘 물가가 비쌉니다. 반복되는 계절적인 특성. 네, 우리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것. 이거 누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8월 박혜진 소비자 기자? 물가 상승률이 3.4%였어요. 예. 7월이 2.3%였고 6월이 2.7%. 그러니까 2달 연속 2%대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건데 올해 4월에 3.7%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입니다. 요것도 다시 3%다 그러면 이제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전년 동기 대비니까 작년에 얼마나 또 상승률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기저효과도 있어서 헷갈리실 그렇죠. 텐데, 네.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근데 한 달 전보다 1%가 높아졌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일단 기름값 영향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네.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게 기름값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름값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을 최근에 오른 영향뿐만이 아니고 지난 한 1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도 2.7, 2.3 뭐 이렇게 2점대로 내려가면서도 8월 9월에는 좀 오를 거예요 했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던 이벤트거든요. 그 이유는 기름값이 언제부터, 국제유가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8월 이후에 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피크였고, 그때가 피크였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피크였던 시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름값 영향이 많이 반영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수출품들이 기름을 써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원유를 수입해서 이 수입한 원유를 바탕으로 전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기타 화학 제품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수입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물가가 지난해 8월쯤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물가가 좀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늘 이렇게 기름값에 의해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게 지난달, 지지난달에 굉장히 낮았고 이번 달에 3%를 다시 넘었다 하니까 반전된 거니까 좀 걱정되게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 또 농산물 가격이 아까 이제 비 말씀하셨지만 뭐 비가 지금 많이 와갖고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대를 넘을 거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전망은 하면서도 오늘 이제
그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하면서 네. 예상보다 조금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서영민 기자가 말했던 기름값이랑 더불어서 농산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특히 과일이 요즘에 이제 장 보면 엄청나게 비싼데 그렇더라고요. 뭐 사과 하나에 뭐 한 2-3천 원씩 해가 아무리 핵과일이라 그래도 좀 하나 담으면 좀 담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먹으면서도 눈치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미정님도 과일값이 해도 너무해요. 유유 보내주셨고 이말숙님은 올해 사과 하나에 2,000원 실감 못했던 가격입니다. 매년 올라도 올해는 너무 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해주셨어요. 비싸요. 거의 지난해랑 비교해서 60% 가까이가 오른 거더라고요. 사과. 네, 그렇죠. 사과 가격.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장을 볼 때 그 모마트에서 모바일로 장을 볼 때 과일을 늘 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주에 장 볼 때는 못 샀어요. 복숭아가 복숭아도 진짜 비싸요. 그래도 1.5kg 아니면 1.8kg짜리 상자 하나에 예.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면 샀거든요. 예. 3만 원이에요. 통조림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통조림도 보다가 이건 너무 설탕이 많아 하고 제꼈습니다. 또 폭염까지 또 막 겹쳐갖고 날씨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 이제 작황이 안 좋았다라는 네. 뜻이고 수확량이 적었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가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소비가 줄면 또 언젠간 가격이 내려가겠죠. 돌고 돌고 도는 건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서부 텍사스산 충진류가 최근에 배럴당 86달러. 근데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89.7달러까지 올라서 거의 배럴당 9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을 두고 또 물가에 반영이 될 테고 추경호 부총리가 그래도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서 8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대 나오겠지만 그래도 추석 지나고 10월부터는 2%대로 다시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어떤 근거일까요? 여기 동일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뭔가 변수가 있을지요. 일단은 예. 기조적으로 물가 흐름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8월, 9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건 그 국제유가의 기저 효과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좀 살짝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근원 물가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근원 물가를 한번 살펴보면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안 내려왔지만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 근원 물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비용, 개인 서비스 비용, 휴가 갔을 때 그 비용 이런 것들인데 물론 지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단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개인 서비스 물가들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게 흐름상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해 준다면 예상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살짝 한 두어 달은 튈 수 있으나 그 뒤에 다시 기조적 흐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입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것도 우려스러운 게 10월 지나고 나면 또 겨울 되면 또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근원 물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문제가 또 유럽에서 또 가스 문제랑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그런 변수들은 또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냥 쉽게 10월부터는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흑해 싶습니다. 곡물 협정도 네. 마찬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과일 작황도 그렇고 어느 하나 굉장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관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곡물 가격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변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정한데 근데 중국이 지금 생각했던 만큼 회복 안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약간은 더 안정적이었던 게 있거든요. 배럴당 70달러대였을 때.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게 꼭 감산의 영향만은 아니고 계절적인 요인, 방금 말씀하신 요인도 큽니다.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난방용 에너지는 줄일 수 없으니까 이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원래 이것도 역시 계절적으로 전 세계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수준이 꽤 많이 높아졌다고 여겨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영향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배럴당 70달러대 기록했을 때는 정말로 중국의 모든 지표가 안 좋았었고 최근에 중국도 부양책을 거의 끊임없이 계속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두바이유를 필두로 해서 국제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물론 이제 복합적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추석 물가, 특히 상차림, 그렇죠? 제사상 물가도 같이 봐야 될 텐데 항상 추석 앞두고 나서 그런 자료들 나오지 않습니까? 상차림 물가 올해는 얼마? 맞아요. 네. 올해는 좀 어때요? 뭐 올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네.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이제 뭐 항상 조금씩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오르긴 올라왔죠. 하는데 항상 이게 근데 좀 자료가 뭐 한 군데서 또 일정하게 내진 않더라고요. 내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좀 여러 군데여서 조금씩 어떤 데는 뭐 갑자기 30만 원이 넘는다 그랬다가 어떤 데는 20만 원대였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품목에서 어떤 거를 상차림 품목에 넣을까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상차림 비용 자체가 좀 변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지금 지난해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그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추석 상차림 비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그 가락 시장 뭐 이제 뒤지고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차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채소값이 좀 배추나 이런 게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채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이제 과일값이 좀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일값이. 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죠. AT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 6,400원대였고 지난해 추석 차례상은 31만 원. 올해도 한 30만 원대 그렇죠? 네. 네. 그렇게도 계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477님이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 시국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떨어지진 않죠. 상승률이 지금도 그렇죠. 네.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 뭐 6%, 5%, 4%, 3%대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전년 대비 낮아질 수는 없죠. 사실 또 그게 낮아져도 경제 전반적으로 또 엄청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 카드라는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할인 행사 각종 할인 행사 그러니까 뭐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 수산물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제 뭐 성수품을 좀 공급을 많이 늘리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체감이 잘 안 될 거고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쿠폰 할인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서 뭐 일주일 단위로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각각 인당 뭐 2만 원 뭐 이렇게 할인해 준다 이런 쿠폰들이 네, 뭐 있어요. 네. 농산물을 살 때는 2만 원, 뭐 수산물을 살 때는 4만 원 한도까지 이제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기면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갱신을 해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마트에 따라서도 또 다시 발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그 추석 때 물가 오르는 거 좀 잡겠다 이런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한 650억 정도를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670억 원을 투입해서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지 않으면 예.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렇죠. 내수 역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말씀인데 물가는 그렇게 안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좋지 않다면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초과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내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좀 지갑을 열기도 어렵고 PF 대출 어려울 거라 그러고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소비로 넘어가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면 자연히 물가는 좀 안정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역설적인 거죠. 네.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역설적이죠. 네. 9208님이 유통과정 문제 때문에 과일이나 고기값이 과도하게 높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통 마진 굉장히 경직적이잖아요. 네. 산지에서 농산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정부가 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게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사실 뭐 산지에서 공급하는 그 가격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오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이제 좀 유통 단계가 굉장히 뭐 생산해서 바로 소매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진이 붙게 되는데 그 네. 비용이 이제 인건비랑 뭐 기름값, 뭐 물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여서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이런 부분이 잡히지 않고 또 아까 뭐 이제 수요가 떨어질 거라고 서영민 기자 말하긴 했지만 추석 때는 또 수요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야 되는 것들이나 이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돈을 많이 안 풉니다. 진짜 해야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에다가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붓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그런 얘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돈을 안 풀려고 하느냐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몇백억 수준이고 크지 않은 돈 일시적인 물가 재수 물가 안정 대책 이 정도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대단하리라고 여겨지기는 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물가 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650억 원 정도의 예산, 올해는 6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거기다 이번에 수산물이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좀 풀었거든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네, 오히려 지금 그 추석에 일반적으로 풀던 돈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산물이 지금 당장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논란도 있고 이게 좀 다른 데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 촉진을 네. 위해서. 근데 또 이게 단기간에 그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문제는. 참고로 저희가 2부에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뭐 흉기 난동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 펼쳐졌는데 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또 대책도 찾아보는 시간 2부에 있습니다. 같이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눠봐 주시고요. 할당 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당 관세. 네. 특히 수입 품목, 당연히 그 관세는 수입 품목에 적용이 되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수입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 라는 반문도 있는데 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이번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 많이 오고 사실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거의 많이 기다려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할당 관세까지 이제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허탈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할당 관세 품목이 보면 뭐 망고, 파인애플 이런 수입 과일들인데. 이 뭐 망고 같은 경우에 사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기 뭐 제수용품이나 몇 개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거의 선물용 이런 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물용 수요가 많지만 해외 산지 공급 여건도 좀 떨어지는 시기고 이게 추석 생활 물가 안정이랑 좀 사실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선물용 수요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물가 안정 품목이 맞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할당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네. 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이것도 이번에 이제 맞아요. 적용한다고 네. 하는데 예. 그 제가 이제 뭐 수입하는 업자들 전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이거를 거기서 이제 다른 관세가 이렇게 매겨지던 지역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이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들여오는 지역은 대부분 FTA로 관세가 없거나 그래서 효과가 없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면 그것도 비용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할당 관세라는 게 그 원래 세금을 적용하던 수입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아니면 전에 그 세금을 안 매긴다는 거거든요. 탄력적으로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해준다는 건데, 근데 이 효과는 예전부터 계속 불투명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입할 때 통관할 때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해도 수입업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출까? 낮추지 그렇죠. 않을 거야.
그렇게 낮추게 만들려면 정부가 감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죠. 이만큼 깎아줬는데 그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지 아니면 유통 마진을 내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이 듭니다. 네. 공무원들이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냐 물음표는 늘 붙어오기도 했습니다. 구매 사실. 가격은 하락을 할 텐데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연동이 될지는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유통 과정에서 관세 낮아진 분만큼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다 또 마진을 가져갈 수 게다가 또 있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하시는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조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래 들여오던 데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할당관세 효과를 받으려고 안 들여오던 데서 새로 들여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라고 변명을 하면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맞아요. 물류비가 더 네. 드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이게 바꾸면서 새로 예. 거래선을 뚫어야 되니까. 뚫어야 되고 더 거리가 멀거나 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들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당관세가 딱 시작된다고 해서 이제 뭐 싸진다 뭐 이러기는 힘들다는 게 이제 조금 예, 수입업자들의 좀 얘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현장의 생각이 확실히 다를 수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추억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을 듣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아날로그 감성이 뿜뿜 나오는 이겁니다. 전축이라는 표현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전축. 예전에는 턴테이블이 있는 전축에 이걸 올려놓고 음악을 들었는데요. CD보다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오히려 지지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더 풍미를 자극하기도 하죠. 듣는 풍미. 복고 열풍이 이어지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것을 모으기도 하고 이걸 들을 수 있는 카페도 인기라고 합니다. 또 가요계에서도 기성 가수뿐만이 아니라 최근 인기 가수들까지 한정판으로 이걸 발매한다고도 합니다. 알파벳 두 글자. 요즘에는 많이 사서 모으는 7984님이 결혼하면서 이걸 많이 정리했어요. 아깝네요. 그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행은 돌고 도는데 예전에 그 나팔 바지 언젠간 유행이 돌아올 거야. 그거 안 버리고 있다가 이사할 때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죠. 근데 유행은 예. 근데 이거는 확실히 다시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7417님 특유의 지지직하는 고전 감성이 색다르죠. 저는 지금도 한 5천여 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8058님은 저는 10,000장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로 집에서 매일 즐기고 있답니다. 5,000장, 10,000장 정도면 이분들 거의 카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항상 요거는 이사 갈 때 버리지 않도록. 2846님도 네, CD가 나오면서 다 폐기 처분했네요.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유행은 돌고 돕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이 알파벳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911님 정답 알파벳 두 글자 보내주셨고요. 돌고 도는 인생처럼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기자는 조금 전에 그 많았던 이 판을 다 버렸다고. 조정이 조정희 기자. 네. 조정희 기자. 조정희 기자. 버렸다고. 네. 생각나죠? 네, 자꾸 누가 버리더라고요. 집에서 무언가를. 어릴 적에 그 큰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형 누나들 이제 집에 가면은 김승진 막 박준하 이런 이 판이 있었습니다. 변진섭. 변진섭. 추억의 가수판. 이번에는 완전한 디지털 문화입니다. 디지털. 거의 요즘에 유튜브 영상 안 보시는 분들 없을 거고 라디오도 유튜브로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KBS 직원이니까 그죠? KBS 기자들. 네. 개인 유튜브를 따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게 할 최근에 수는 바뀐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 할 사람 신청하라라는 그런 오. 공지가 한번 떴던 것 같은데 근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뭐 수요 조사는 해보겠다. 근데 주변에 거기 꽤-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변에 이제 네. 유튜브 개인 유튜버를 네.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좀 있잖아요, 회사에서. 있긴 근데 이게 있죠. 이제 네. 회사에서 그쪽은 달고 차원에서 하는 거냐 분도 아니면은 있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회사 디지털 부서에서 하는 런칭 해놓은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경제 프로나 뭐 무슨 생활 경제 프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 유튜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 개인적인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좀 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KBS 머니올라나 박종훈의 네. 경제 한방이나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브 네. 채널이 됐는데 그건 다 KBS 회사 채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하나의 제2의 직업으로 삼으시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1의 직업 아닌가요? 요즘? 요즘은 회사를 소득에 따라서. 꿈꾸고 네. 다들 유튜버를 얘기하죠. 그 주변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이 될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유튜브와 저술이나 다른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책은 안 팔리지 않습니까? 요즘 뭐 만부 팔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만부가 안 팔리는데도 왜 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 책이 나옴으로써 유튜브 다른 채널들에서 나를 불러주고 그러면 나의 채널도 광고가 되고 근데 내 채널에 계속 나옴으로써 다시 또 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는 아니면 강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선순환 구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동시에 강연도 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예전엔 책만 냈다면 네. 이제는 책을 봤던 그것도 이제 콘텐츠니까 네. 네. 이 글로 된 콘텐츠를 영상과 음성으로 전하고 그 또 예. 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도 얼마 조정인 전에 기자. 회사를 나가면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한 적이 네. 있었는데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인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게 창업이나 이런 건 사실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쵸. 그 이제 좀 근데 좀 손쉽게 만약에 제가 뭘 한다면 유튜버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큰 자본이 필요 없고 진입 이제 장벽이 낮고. 네, 네, 그래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이제 소득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뭐 어떻게 고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좀 손쉽게. 최근에 그 한 몇 달 전에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낼 때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 슬픈 말이지만 이렇게 뭐 지명도가 있거나 한 분도 아니고 아니요 서영민 네. 기자는 네. 지명도 높죠. 가장 중요한 게 유튜브랍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책이 잘 팔릴 것이다. 근데 광고 요즘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요즘 출판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책을 프린트를 하면 그 책은 무조건 잘 팔린다는 거죠. 그 뭐 저희 아이들이 많이 보는 흔한 남매 뭐 이런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출판 콘텐츠물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출판 시장은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 있으면 책 내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그게 유명 인사, 연예인, 또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 셀럽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영민 기자 네. 그 책이 언제 나죠? 5월입니다. 5월. 5월에. 네.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아니, 제가 못 봐가지고.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입니다.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네네. 예. 나중에 저희 와이스트리트에서 한번 책을 한번 다뤄보시죠. 불러주시면 네. 뛰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소득이 되고,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것 또한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갖고 공개한 것 보니까 상위 1% 유튜버가 1년에 7억 원을 넘게 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뭐 이 유튜버 수입이 이제 이게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뽑은 건데 2021년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 전체 수입이 뭐 2019년부터 이거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2년 새에 한 그 8,500억 원. 8,500억 원이 됐다. 한 10배 가까이 늘었다. 뭐 이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위 1%에서 수입이 전체 수입의 한 25% 정도가 상위 1%가 가져간다 그러거든요. 네. 이것도 평균으로 했을 때 7억 정도고 이제 정말 이제 많이 벌어가는 그 고소득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통계가 그 국세청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업계 이야기는 예. 그
앵커께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데. 네, 저희는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지금 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구독자 수로는 상위 1%가 아니라 더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마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소득 상위 1%일 겁니다. 네, 그렇죠. 소득 맞아요. 상위 네. 1%가 7억 소득을 원이다. 신고한 예, 유튜브.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소득을 신고한 사람 저기 중에 하위부터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소득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것도 신고한 사람들만이 네. 대상이 될 테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유튜브 클립이 뭐 클릭 하나가 1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클립이 길다면 그렇죠. 영상이 길면. 네, 길면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길면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너무 짧으면 1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길어야 되고 그걸 그 구독자들이 오랫동안 시청을 해야 시청 되고 시간. 그 중간에 광고를 몇 번 넣느냐, 네. 그 광고를 스킵했느냐, 끝까지 봤느냐, 또 심지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그래서 지역별로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보면은 광고 수익이 더 올라가고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보면은 광고 배분도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자본주의의 한복판. 아우 그럼요. 자본주의 진짜. 꽃입니다 거의 유튜브가. 계산법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예.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네. 네, 뭐 알기 유튜브를 하고 어려우니까. 있습니다만 그냥 구글 유튜브 측에서 이 금액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아, 네 그렇군요 그거예요. 네. 세부 내역이 없어요. 없어요. 아. 예. 주는 게 고마운 아, 거죠. 본인들도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가는 구글만 겁니다. 아는구나. 그래서 거의 한 100만, 200만 구독자가 10만, 20만 구독자보다 수입이 더 적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네. 클릭 수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구독자 수보다는 그렇죠. 클릭 수 그리고 조회. 시청 시간. 시간. 네. 너무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전에 구글 코리아에서 그 알고리즘 처음에 이제 그걸 알려주는 줄 알고 한번 전 디지털 팀에 있을 때 이렇게 강의 한 같은 걸 번씩 들으러 들어요. 간 적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전혀 뭐 공개는 안 되고 계산법이나 뽑으라. 이런 거 안 되고 주기적으로 올려라 막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네, 유튜브 맞아요. 하지도 않는데 자주 올려야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볼만한 걸 올려야 되고 1774님이 광고 없이 보는 상품도 있는데 그럼 수익이 없는 건가요?로 물어봐 주셨는데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요금제여서 그걸로 인한 광고 수익은 따로 책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 판이라는 것이 워낙에 많이 버시는 분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그런 분들이 환하게 빛나니까 그걸 쳐다보긴 하는데 네. 거의 제 생각에는 99%는 수익 없이 유튜브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대호 기자 편집장님만 하시더라도 네. 구독자 수도 많고 클릭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래서 계속 잘 굴러가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막 지금 뭐 언급되는 뭐 그 먹방 유튜버나 뭐 어린이 방송 유튜버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잘 하시고 계신 분도 그런데 근데 이 시장에 뛰어들 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99%는 수익이 나지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수익이 많이 난다고 알려지신 분들도 나중에 뭐 한 몇 년 뒤에 사실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초반 몇 년 동안은 거의 수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많으시더라고요. 편집하는 사람을 쓰면 인건비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방송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은 내가 계속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노동이 들어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채널들도 많아지고 해서 그 수익을 다 이제는 거의 5천만 명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n분의 1이 되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통계. 게 일단은 이게 수익이 되다 보니까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좀 어그로라고도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맞습니다. 조금 비윤리적인 또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이게 방송법이나 이런 데 저촉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항상 좀 문제입니다. 일단 정치는 정치 유튜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극우적인 아니면 극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건전하지 않겠다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극단적인. 갈등이나 극단적인 걸 터뜨려서 수익화하려는 사람들. 네. 근데 알고리즘이 한쪽 그 성향의 영상을 보면 그쪽 영상만 계속해서 소개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만 소개해주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닫게 만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더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찾으려면 더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요즘 사이버 레카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쫓아가요. 쫓아가서 자기가 맞는 영상을 올려도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봉변을 당하는 영상을 일부러 찍고 아니면 유명인들한테 다가가서 괴롭히고 무슨 구설이 있으면 다가가서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튜버라는 분들이 일종의 지금 언론인 역할도 대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좋아진 면도 있고 또 안 좋아진 면도 있기는 한데 직업 윤리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뭐 유튜버라는 직업이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요. 네, 뭐 이제 지난달에 EU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이렇게 뭐 예. 발효해서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개별법으로 뭐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성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거의 뭐 사후 삭제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유튜브가 그래서, 네. 결심을 해줘야 삭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내리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맞아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던가 뭐 디지털 시장법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사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방송법 적용이 네. 안 된다는 안 거 돼요. 이게 네. 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건전하지 않은 미디어가 계속해서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여기에 조성돼 있지 않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정작용이 잘 작동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법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조정인,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는 사실 KBS 1라디오 유튜브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건전합니다. 가장 건전합니다. 네, 정말 알짜한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제가 봐도 그렇고. 자, 2부에서는 자영업자들 요즘 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었고 해서 자영업자들 좀 타개책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뉴스 듣고